안녕하세요, 김윤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교원입니다. 예, 선호포럼에서 개최하는 포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문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정권의 가장 큰 실책으로 뽑히는 게 바로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각 대선 후보마다 다 부동산 정책을 제1호 공약으로 내놓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선거도 또 부동산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지난 재보선도 결국은 LH 사건 때문에 부동산 선거가 됐는데 이번에 또 화천대유인가 뭔가 이름도 어디서 그런 걸 구했나? 주역의 괴라고 부르진대요. 주역의 괴인데 어쨌든 네. 굉장히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하신 분이 지은 이름인 것 같은데요. 그 사건으로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간단하게 이 화천대유 사건이 뭔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진짜 부동산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한번 또 다뤄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 여당 주자들 그리고 야당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들을 꼼꼼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신국효원 교수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뭐 어떤 캡을 도와주고 계시나요? 예, 저는 원희룡 지사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원지사의 그 반반 아파트, 반반 주택. 예. 반반 주택하고 그다음 국가 찬스. 예, 예. 이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지금 방송 중에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실은 공약이라는 건 이렇게 흘려 듣고 마는 거잖아. 다 좋은 예, 소리. 예. 그러나 실현은 안 될 소리. 이렇게 하는데 딱 하고 끌리는 게 그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공약을 아마 입안하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일단은 그 얘기는 좀 이따 우리가 예,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 화천대유 예.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그 전만 해도 거기 개발 또 제가 좀 귀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을 잘 믿거든요.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가 하도 더 자화자찬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상당히 거버너로서의 능력은 뛰어난 분이다라는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이번에 딱 터지고 나니까 이건 뭐지? 내가 그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들이 지금 우르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좀 받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게 이제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처음에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보단 대장동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이게 판교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이 땅은 이제 판교가 거의 2000년, 99년, 2000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이때부터 그 밑에 땅도 곧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주택공사가 주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거의 LH요. LH 이전에 LH는 2009년에 이렇게 통합이 되고 2002, 2003년에는 이제 주택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주택을 좀 집어넣자. 그래서 공영 개발로 가는 걸로 대강 방향을 잡고 손학규 지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제 뭐 대강 그쪽으로 방향을 타다가 나중에 이제 금융위기가 한번 오고 그러면서 이제 좀 흐지부지. 판교도 사실 지금은 굉장히 좋지만은 2008년 이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부동산이 다 이렇게 높아지고 할 그게 때니까. 2008년 금융위기랑 금융위기가 딱 시기가 그렇죠. 겹쳤었군요. 그래서 이제 살짝 주춤하는 사이에 다시 이제 공영 개발하자는 측이 있었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공영 개발을 자기들이 하자. 뭐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주택공사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이쪽 근데 한번 성남에서 하겠다.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토지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50% 이상, 5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지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공이라면 보통은 LH공사, 뭐 아니면 성남공사 이렇게 되는데 성남공사가 그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민간을 하든 본인이 다 하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남공사는 워낙 미약한 존재예요. 그 당시에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거의 뭐 돈도 없으니까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생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이제 민간 돈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럼 자기들은 뭐 대략적으로 얼개를 만들었고 민간한테 돈하고 건설하는 걸 다 맡기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보통 이런 사업 절차에서는 공공이 보통 50.1, 뭐 이렇게 51%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민간이 49나 뭐 49.9 이렇게 가지는데 그 민간을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이제 뭐 건설사, 금융사,
그리고 이제 전략적 투자자라 해서 시행사도 들어오거든요. 뭐 시행사들이 와서 이제 뭐 백화점을 유치한다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좀 부드럽게 끌고 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단 다른 회사들, 다른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굴지 회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가점인 20점 항목을 누락시키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안서를.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네. 보통 그렇게 하면 담당자가 다 잘립니다. 그 보통 전문급까지 다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기할 만한 게 그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보통 AMC라고 하는 자산운용사를 포함하면은 뭐 20점 준다 이런 게 보통은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가점을 주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그 사업들만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FI, CI, SI, FI가 파이낸서, 그 다음에 이제 CI가 건설사,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자 이 세 가지에서 AMC가 붙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특이하게 좀 붙었다. 그것도 이제 아주 작은 회사가 붙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할 만한 거고, 보통은 심사를 할 때는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하잖아요. 제출하면은 이 사람들이 서류 심사를 먼저 합니다. 서류 심사 뭔가 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결함조항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과장되게 자기 회사를 막 알린다라든가 그럼 감점 몇 점. 그 다음 무슨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류가 이렇게 좀 모자라면 또 감점 몇 점. 이 서류 심사가 꽤 걸립니다, 이게. 그 1시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고 나서도 뭐 조단위 사업이니까 꼼꼼하게 다 챙기거든요. 그게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서류 심사는 대강 끝났고 이제는 이제 심사를 언제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 검토하고 그 다음날 심사를 하고 뭐 그런 사례가 비슷한 게 한두 개가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건 참 드물다. 그래서 이제 역사부터 처음에 진행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많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달리 법적으로는 맞춰놨을 겁니다. 법적 절차는 다 준수를 했는데 보통은 안 그러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보통은 안 그러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걸 막 따져보면은 굉장히 의심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심사 조항도 그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 내부 사람들이 다 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상대평가에 하는데도 그 5명 선정하는데 2명이 또 성남도시개발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했는데 그거를 이미 그 심사 조항 규정들을 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또 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죠. 불법은 아닌 것 불법은 같지만 굉장히 특이한 이런 조항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언론에서 좀 과장되게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LH 사태로 인해서 심사위원 규정 같은 것들이 외부 쪽으로 많이 한 걸로 바뀌었지만은 뭐 불과 그전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큰 사업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막 4, 5조짜리 이런 걸 제외하고는 내부에서 한 3, 40%가 있고 외부에서 한 60, 70% 또는 이제 반반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뭐 제안 공모서라고 해서 뭐 RFP라고 표현하는데 건설사들이요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조항을 다 준수해서 들어오시오 이것들을 공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왜 가산점 20점이나 되는 그 항목을 안 했냐? 그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 우리가 보면은 1000점 만점 봤을 때 20점이면 별로 안 큰 것 같잖아요. 당락을 보게 되면 1등, 2등 점수차가 보통 한 22, 3점 납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점인데 한 명은 1000점이고 2등은 900점 이게 아니고 950점이 1등이면은 930점이 2등이에요. 20점 그래서 어마어마한 점수차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항목을 어떤 팀들은 누락시켰고 이 팀은 했다. 뭐 그래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는 이 사람은 뭐 들러리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뭐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부터 그 세팅을 해가지고 니들 들러리 쓰고 우리 여기다 몰아줄 것이고 뭐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뭐 개발에 기회를 주겠다 이런 위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거는 밝히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도 좀 특이합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보통 SPC, 뭐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 해가지고 특수 목적, 뭐 PFE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공공이 50.1을 가지고 있고 49점으로는 민간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저 FI, CI, SI 크게 보면 세 부류인데 돈을 이렇게 나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 가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10%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3천억이 생겼다. 그러면 천억 이렇게 가져간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지분을 이렇게 했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땅 개발하는데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본사를 유치하겠다. 그럼 이 사람이 무조건 사업을 가져갈 거예요. 그럼 이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은 그 사람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익이 3천억이 생기더라도 지분별로 나누는 게 아니고 빌 게이츠한테 거의 뭐 2,900억을 주고 나머지는 100억 나눠 가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나누는 방식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눌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사업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사람한테 빨리 많이 주는 형식으로 나누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시행사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삼성전자가 있다면 이해가 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큰 시행사가 아니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금융사가 제일 빨리 많이 가져가요. 금융사는 또 안전하게 빨리 회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계약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협약이 되고 나면은 민간 주주하고 그 공공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서 이제 협약서를 삽니다. 근데 협약서를 쓰지만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보관을 하고 민간 주주들끼리도 또 협약서를 써요. 이건 비밀 조항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네 명이서 똑같이 사업을 한다지만은 제일 힘이 세다. 그러면 제일 빨리 많이 가져가는 걸로 하고 뭐 의결권도 상당 부분은 저쪽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융사가 제일 힘이 세고 좀 많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 건설사가 그다음 시행사나 AMC 같은 경우는 제일 힘이 약하잖아요. 보통 뭐 자본력도 약하고 뭐 자기가 공사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나중에 조금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구조다. 아니 저는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업체가 들어온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사실은 이제 그 저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공공에서 그러니까 성남시가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민간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제가 생각에 크게 두 가지인데 공공기관에 돈이 없으니까 민간에 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 땅 주인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하는데 그거를 그 시행사분들이 그걸 하니까 그럼 그런 기여가 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몫을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라는 게 그건데 이 대장동은 성남시에서 직접 가니까 사실 수용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성이 워낙 확실하니까 돈도 사실 PF 일으키면 되는 거지 굳이 화천대유가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참 의아합니다. 예, 이걸 왜 넣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지주별로 전부 이해관계가 갈리고 자기는 개발 안 하겠다고 하고 대개 시행사들이 가서 그런 이 복잡한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게 성공 확률은 낮지만 성공하면 대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성공할 때까지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니까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건데 대장동은 왜 화천대유를 넣는지 저는 그거부터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그 고난이 큰 사람이 가장 큰 지분, 빠른 회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치해서 보면은 화천대유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에 따라서 예선지 모르겠으나 제일 강력한 그 콘소시엄 내 세력이고 뭔가 사업 전체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집단이다.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보통의 경우에 이런 게 많습니다. 아까 사업 조율하는 것들도 좀 중요한 역할이라 하지만은 보통은 인허가와 관련이 많아요. 인허가에 있어가지고 이제 저 사람을 동원하면은 이 사람이 뭐 인허가권자하고 또 뭐 친서 관계가 있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뭐 잘 된다더라. 그럼 그분을 섭외를 하고 그분의 뭐 직접 섭외가 안 되면 그분의 회사를 섭외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아니 근데 여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와서 이미 그 성남애들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인허가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여기는?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 뭐 일반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지만은 그 사업 자체를 꾸준히 끌고 가려면은 지금 SH공사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 관련해서는 컨플릭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근데 성남개발공사하고 성남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조금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인허가 약간의 문제는 있을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 조그만 회사가 급조된 조그만 회사가 힘을 갖는다는데 그 힘의 근원이라는 건 결국은 정치 권력과의 결탁에서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냥 평면적으로 볼 때는 성남시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이미 하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그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몇 년간 해왔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를 하다가
성남시를 설득해가지고 그 성남개발공사도 만들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인정을 그쵸. 그 기여를 아니, 그러니까 인정받는. 애초에 이 그림 자체를 그 사람들이 짰다. 예.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면서 사실은 공영 공영 개발의 개발의 빈장. 예, 외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성남의들을 만들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 민간들이 이제 수도권에서는 좀 드물지만은 토지 확보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방식을 뭐 수도권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종종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공지분이 50%만 넘으면은 수용권이 발동하니까 그래서 공공한테는 뭐 공공이 돈이 없잖아요. 투자할 돈이. 그럼 뭐 현물로 나중에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50.1대 49.9를 만들어 놓고 수용하고 그 개발 이익을 상당 부분 자기가 가져가고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기 개발할 때 개발이 된다는 효과도 있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효과도 있고 개발 이익 가지고 일부 이렇게 SOC를 뭐 깐다라든가 이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주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사실 성남시가 지금 굉장히 부자가 돼 있는데 지방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도 그걸 선호하는 편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개발 과정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것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조직원이 도대체 누가 조직원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네네. 보통은 이제 거기에 뭐 대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대장님은 개발을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 대장님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구성원들이 막 들어와야 될 텐데 첫 번째 구성원은 사업을 하려면은 은행이나 금융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좀 뭐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금융사의 관계에 따라서 뭐 이자를 좀 싸게 적기에 다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분이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공사하고의 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사 과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시공사 관련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행사에서 뭐 여러 분들이 이제 또 나중에 관련이 많거든요. 나중에 건축이가 되거나 이러면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오가나이징 할 수 있는 분들 크게 보면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직원분들 자체가 대부분 다 법조인에 가까우신 분이라서 법조인이 뭐든지 잘해요. 저도 충분히 뭐 그런 건 저도 인정하겠는데 저만 빼고는 재주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아니 권순일 대법관님이 이런 시행 일을 어떻게 잘 하실까요? 전 정말 연루되신 분들이 다 법조인이라서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법조인 분들도 보통 한두 분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할 때도.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항상 생겨나고 그리고 수많은 계약을 다뤄야 되는데 미리 그걸 막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걸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의 법조인으로 다 구성된 경우는 아주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발생한 것도 특이하고 구성도 좀 특이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지적할 것은 그 돈을 누군가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금융사 제일 많이 가져가고 안정적으로 큰 돈 가져가고 건설사 많이 가져가고 남는 돈 제일 나중에 조금 시행사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거는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으면 굉장히 명쾌하게 드러날 걸로 보는데 첫 번째는 민간들이 주주간 협약서를 씁니다. 그건 이제 자기들 사적 비밀 뭐 계약에 따라 내부적으로 쓰는 거죠. 그 바탕으로 공공하고 민간이 주주간 협약을 하거든요. 그 주주간 협약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컨소시엄 내부의 주주간이요. 당연히 있겠죠. 그거 할 때 자기들이 계약서 쓰고 합니다. 그냥 뭐 10%, 20%, 30%에서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 20%, 30%인데 야, 내 속지분 10% 중에서는 5%는 당신한테 뭐 의결권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내 돈은 일단 당신이 먼저 받아라. 뭐 이런 식의 복잡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면 누구부터 적자를 감내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천대유 1호부터 7호까지 보면 뭐가 있긴 있을 거죠. 있을 거예요. 그 계약서를 밝히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뭐.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은 그 프로젝트에서 제일 뭐 입김이 센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바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두어 가지만 밝히면 아마 이 사건들은 비교적 좀 명쾌하게 끝나는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분들이 그러면은 법조인들은 진짜 모든 문제를 다 아셔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는 뭐 금액을 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은 그분들의 그
프로세스상 역할 같은 것들도 규명하면은 굉장히 뭐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대법관 뭐더라? 권순일.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보상성 아닌가요? 이렇게. 그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분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예, 와가지고 예, 받은 예. 게 뭐 밝히지는 않지만은 어떤 뭐 예우해주는 금액을 좀 받았을 것 같고 한 일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전에 판결이 그렇게 나버렸고 판결을 할 때 이분이 이제 사실 캐스팅 보트를 행사를 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 그 전부터 어떤 그럴 수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뇌물죄로 좀 조율하기도 힘든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 사후뇌물죄라고 하더라도 일을 처리한 다음에 사회에 일을 대가를 주겠다 이런 사전에 약속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입증하는 거는 그렇지, 사실 거의 굉장히 불가능한 어려울 것 거죠. 같긴 그리고 뭐 하지만 그 화천대유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화천대유하고 이 돈을 줘야 되는 사람하고 연결고리가 다 밝혀지기는 어렵죠. 어려울 것 예.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시행사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고문으로 써야 되는지는 정말 이례적이죠. 사실은 권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시행사 이거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네. 젊은 변호사들이 막 뛰어다니고 네. 여기서 그러니까 돈 벌고 이러는 분들이지 대법관이 시행사 고문하는 경우는 정말 진짜 그리고 공순일 그 대법관께서 처음 해명이 굉장히 이상하세요. 화천대유를 모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판결에 그 보고서에 다 네. 몇 번이나 이름이 나오고 사실 이름이 나오고 자기가 네. 다른 아니거든. 네네. 아무리 요약본만 봐서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3심까지 화천대유와 관련된 얘기들이 분명히 판결 대상이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거기다 뭐 회사 이름이 또 워낙 특이해야지. 한 번 들으면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기 어려운. 외국인 이름 들어도 대유 화천 뭐.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실 민간으로 다 흘러갈 돈을 내가 그래도 한 5천억 정도는 내가 환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민간에 한다 하더라도 기부 체납이라든지 이런 통해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 5천억 중에서 1,000억은 터널로 뭐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을 위해서 인프라비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쓴 돈을 가지고 이제 개발 이익을 다 썼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말이고 그리고 사실 그 사업을 계획할 때 민간한테 그만큼 큰 이익이 가지 않게 계획을 합니다. 지금 뭐 한 3천억, 4천억, 뭐 5천억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 6천억 정도 되는 6천억 것 같아요. 정도면 나중에 원래- 택지 다시 또 네,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렇죠. 준 거까지 합하면 LH가 요즘 100만 평 수도권에 하면은 막 1조 몇천억 정도 벌거든요. 100만 평에. 근데 이거 보면은 이거는 20만 평에 20만 2만 7천 평? 20몇만 평입니다. 27만 평인데 5천억이면은 민간한테 좀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죠. 보통은 여기서 이제 공공이 토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이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서 이제 뭐 임대주택 집권하고 나머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탁 줄을 세워요. 줄을 세워서 이 땅은 너 얼마에 살래? 뭐 이렇게 딱딱딱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작은 것들은 원가에 뭐 비슷하게 팔고 그리고 이제 110평방미터 이상 되고 우리가 알는 뭐 40평짜리 뭐 35평짜리 이런 것들은 뭐 원가보다 좀 높게 팔아가지고 민간 이익을 제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처음부터 들어와서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이 토지에서 한번 수익이 남고 그리고 또 건축 사업에서 또 남고 두 군데를 다 취하게 된 거죠. 대장동 문제가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쉽게 말하면 뭐랄까 5천억인가 어쨌든 공공환수 이게 개발이 이게 공공환수다. 근데 그 5천억인데 거기 들어가려면 또 이제 뭐 터널도 뭐 하고 공원도 짓고 그쪽으로 그 많이 비용을 또 그 아파트 있잖아요. 대장동의 아파트 그거를 주는 걸로 땜빵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 처음에 토지사업에서는 토지사업으로 다 정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업 들어온 건 이제 별도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마 처리가 됐을 텐데
처리될 때 이제 이것도 그 필지별로 어느 정도 가격을 뭐 뽑아낼 거냐 아니면 지원할 거냐 이런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애초에 그 협약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 수의계약도 초창기에 그 협약서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좀 그건 보통 살펴봐야 법에 될 것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도시개발법에 있어요? 따르면 시행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그 법에 맞춰서 되어 있을 테고 네. 그 초과해서 자기가 가져가기는 아마 어려울 거다. 아니 그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나 아니면 그 성남시 쪽 논리대로 하면 지금 여기 그 화천대유에서 이익 본 게 한 6천억 되니까 그리고 뭐 성남에서 환수했다는 게 5천억 정도 되면 1조 1천억 정도를 원래 민간이 다 가져가는 건데 그 중에 5천억을 뺏어갔다는 건데 그런 거는 거의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잘못 얘기하셨고. 그럼 만약에 민간 개발을 하고 저 그냥 성남시에서 인허가만 내줬으면 누가 됐든 시행하는 사람은 거기서 1조 1천억을 번다는 건데 그런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수도권에 27만 평인가 20몇만 평을 민간이 사서 하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토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강제 수용을 할 수 있게 50%가 넘는 지분을 성남공사에서 가진 거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를 그러니까 기여도로 보더라도 그 5천 얼마는 성남에서 한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 거지 그렇죠. 민간에서 이거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이 공치사 한 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비교를 하실 때 이런 사업들을 민간이 한다라고 비교를 자꾸 하시는데 이렇게 큰 사업은 민간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공공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지방채나 그걸 발행을 해서 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리가 없고 그 수익이 전부 다 성남시로 돌아왔을 텐데 왜 이런 방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정말 저도 안 조금 되거든요. 의아합니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성남시 자체가 성남개발공사 혼자 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 너무 크면은 자기가 시작도 못 하거든요. 처음에 토지 수용비라든가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행안부에다가 우리 이거 할 텐데 뭐 자본금 증액해 주세요. 거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했다. 이것도 알 수 있지만은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느냐. 그 수도권 내 택지개발 사업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 걸 아는데 민간한테 그걸 다 넘길 거냐. 그럼 어느 정도까지 넘길 거냐. 보통의 기준은 아주 심플합니다. LH공사는 어떻게 하지? 그 기준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LH공사에서는 이제 토지에서 남는 이익은 LH가 다 가져갑니다. 나머지 개발, 건축 사업들. 그래서 뭐 평당 1,000만 원의 아파트를 샀다, 부지를. 그래서 이제 뭐 또 그게 공사비가 평당 500 들었다. 그럼 이제 뭐 200%다 용적률. 그러면 평당 1,000에 분양해서 그 사이 한 10%에서 30%를 민간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것만 해도 큰 이익이죠. 이 토지를 지금 이렇게 주는 거는 그건 진짜 아주 특이한 거예요. 아주 이거 뭐 배임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성남시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못 가져간 거지. 이거를 하나도 못 가져올 걸 5천억을 가져왔다는 건 정말 반대라고 막. 차라리 뭐 경기공사하고 성남공사가 같이 했으면은 LH처럼 이렇게 공영 개발이 되어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민간 개발하고 비교하는 거는 민간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근데 불가능한 사업을 어떻게 이 사업하고 비교하냐? 그럼 비교할 수 있는 사업은 LH공사 사업인데 LH가 요만한 것들 뭐 수도권에 이런 것들 많이 개발했거든요. 그때 수익률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과하다 아니다를 바로 판단할 수 있죠. 뭐 듣지 않으니까 또 요번에 그 뭐죠? 대장동인가? 거기서 막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남겨먹은 사람들, 그 뒤에 있는 그 주주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원래 민간 개발하려고 막 뇌물 주고 이러다가 감옥 갔다 왔던 그 사람들이라고. 원래 LH가 시작했던 사업에서 그 LH한테 뇌물 주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시 여기 포함됐다고 그 천호동이 그 화천대유 밑에 있는 자회사 천화동이네 뭐 몇 호의 주인이고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남욱 변호사도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근데 직접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보통 그렇게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쓰지는 않고요. 근데 그 사람을 썼다는 거는 그 사람이 아마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노하우가 있다는 거는 뭐 인맥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 사업이 된다라든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많은 이익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과 그 남욱 변호사라고 하는 두 분이 애초부터 거기에서 민간 개발들을 좀 디벨로퍼들로 연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과 이재명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어떤 그런 식의 사업 계획들을 아예 모델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5,500억, 5,000억 확정이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문제가 좀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디벨로퍼들 보게 되면은 디벨로퍼가 한 두 가지의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상품. 그래서 아파트 짓는 사람 상가를 못 지어요. 잘 모르니까. 또 하나는 지역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한다는 거는 그 지역의 인허가권자부터 또 관련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은 몇 명 없어요, 지역마다.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또 나올 겁니다, 그런 분 이름이. 지역 특화하고 상품 특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싹 들어와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그전부터 활동을 해왔고 또 그전부터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다시 쓴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뭐 정치권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아니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이슈가 된 분들은 성남의 이 개발에 대장동 개발에 특화된 분들이니까 그걸 지금 그러고 보면은 2000년대 초반서부터 오래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주 진짜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만 이제 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를 해주면 얼마든지 할 텐데 이렇게 몇 천억씩 줄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요, 진짜? 저도 그분들이 그거 안 한다고 딴 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잘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개발 사업에서는 그런 걸 많이 안 하는데 요즘은 이런 식도 합니다. 너무 많은 이익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을 20% 잡고 20%까지는 어떻게 공공하고 민간이 배분하자. 근데 20% 넘을 때는 뭐 50대 50 배분이 아니고 공공이 70 가져가고 민간이 30% 가져가고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반대인 것 지금은 같아요. 이거는 공공의 이익 확정이익으로 해서 공공은 확정이고 민간은 거의 무한대까지 가는 거.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적으로 보면 요거 시점 이전에 그 MRG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뭐 최소 수익 보장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형 개발 사업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예상 수익의 90%에서 110%를 보장한다. 뭐 대강 이런 거예요. 그 저기 저 맥킨지도 그런 것들이 도로들이고 그거는 민간이 들어오지 않는 거고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인 경우에 그렇게 제가 드린 하지만 말씀은 이제 지금 또 그런 비슷한 그때 그 전에 우리 지하철 9호선 때문에 수익을 너무 많이 보장했다. 그래서 공공에서 할 때는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수익이 일정 이상 발생하면 공공이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바꾸자. 근데 이건 그런 안전장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특이한 것들이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2000년대 초반부터 이게 공공개발이 막 되는데 그게 이제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 흔들리는 틈에 이걸 우리가 먹겠다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결국은 그러면 권토중내 해가지고 거의 그렇습니다. 공공개발의 틀을 쓰고 실제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간 거고 이거를 이재명 지사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거지. 허위 선전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의 업적으로. 이런 사건인 거죠. 그 대장 땅에 대해서 한번 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주 수익성이 좋아 보이는 땅은 그냥 공공이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민간들은 조금씩 먹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야, 내가 일단 깨지더라도 내가 반 깨질게. 민간이 들어와서 나머지 반 깨진 리스크를 감안해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확실한 수익은 공공 주도로 가고 좀 불확실한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민간하고 같이 나눠서 리스크 대처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장동은 뭐 판교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거라서 남판교라고 얘기를 해서 워낙에 금싸라기 땅이라고 얘기가 됐던 강남하고 판교는 한국의 마치 설사 일본식 버블 경제가 붕괴한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때라고.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게 뭐 한 점에 뭐 부정도 없다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깨끗하게 클리어해놨다는 자신감이에요. 그게. 법적 그러니까 일단 왜 이런 사업을 했는지. 왜 이렇게 그 터무니없는 이익을 안겨줬는지가 초점이지 그 돈이 어디 갔는지는 그 다음에 또 부차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자기의 그 업적 과시야.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 굉장히 권력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기가 뭔가를 해냈다,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공익을 생각한 게 아니라, 뭐 이것만 생각한 거지. 아니, 업적을 생각하셨으면 그걸 그냥 공영 개발로 어떤 방식으로든 했으면은 더 큰 업적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이상하게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보통 사람은 이 대장동 사업의 전체 규모를 모르니까 민간에 이렇게 많이 돈을 퍼주고도
내가 5,300억을 성남을 위해서 벌었다. 그럼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나도 속아. 아니 우리도 대충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일을 거꾸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네. 참 그게 이제 이렇게 둔갑한 게 그분의 참 대단한 실력이야, 능력이야. 나도 오늘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썼거든. 야, 이건 정말 신묘하다. 이런 걸 갖다가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아니 그리고 또 이번에 대응하실 때에도 처음에 이게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국힘의 게이트다. 네, 그러니까 게이트라고 또 네, 또 그러니까 게이트를 인정한 거야, 이제. 게이트라고 또 얘기를 하시고 이 굉장히 좀 뭔가 프레임을 짜시는 게 신묘하시긴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힘 사람들이 만약에 압력을 넣건 뒤에서 뭘 해가지고 진짜 게이트가 됐으면 이재명 지사는 최대한 좋게 봐주면 성남시장 때 속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의 이제 책임이 무능한 있으라고. 거지. 무능한 거지. 좀 이상해요.